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뵙죠? 네, 네, 아유, 너무 반가워요. 저희 불교 제자찾기 운동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탁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제가 해마다 이렇게 모여서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 불교 역사가 제대로, 그러니까 불교 역사 혹은 대한민국 역사가 왜곡되거나 혹은 축소, 확대되어 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 인식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불법성 3보에 우리가 기해하겠다고 서원하는 3기를 함께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 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네, 기합니다. 기회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기회합니다. 거룩한 증가에 기합니다. 기회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첫 강의로 조선시대 그 스님들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민순희 박사님을 모시고 할 예정인데, 민순희 박사님은 불교 미래사회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시고, 많은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힘 있으시고, 굉장히 또,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우리 민 박사님 모시고 한번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민 박사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민순이입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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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민 박사님께서 이제 강의 이어가시겠습니다. 자, 모두 엄소거 하겠습니다. 민 박사님 엄소거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우선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스님께서 제 소개를 하셨는데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산하에 있는 불교 사회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요. 네, 저희 원철 스님을 소장 스님으로 모시고 지금 소임 살고 있습니다. 음, 우선 저는 전공은 종교학과를 나왔어요. 종교학과에서 불교를 전공을 해서 학부 때는 종교학을 한 게 아니라 학부 때는 사학을 했었고요. 동양사학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대에 부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굉장히 제가 따르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학과로 와서 이제 불교를 전공을 했습니다. 석사 때는 열애장 사상 교학 쪽을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학부가 태생이 사학이다 보니까 자꾸 또 이제 역사 쪽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 때는 조선시대 불교를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도첩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조선시대 스님들의 생활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뭐 사료를 이것저것 계속 뒤지고 그렇게 몇 년을 계속 읽었는데 일단 스님들의 그 처우, 스님들에 대한 규정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처음에는 첫 번째 하나의 챕터로 생각했던 도첩 문제, 도첩이라는 게 이제 스님들의 신분에 대한 그런 어떤 신분증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도첩이라는 것은 사찰이나 승단에서 주는 신분증이 아니라 개첩과는 다른 거예요. 개첩은 이제 사찰에서 스님께 드리는 어떤 신분증이라면 스님으로서의 신분증이라면 도첩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자격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첩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그걸 이제 차라리 제가 독립을 해서 이걸 아예 박사 논문으로 쓰자라고 마음을 먹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로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국가 권력과 교단 권력과의 관계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강의도 이제 거창하게 조선의 스님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나, 이렇게 생활사로 이렇게 접근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좀 공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스님께서 제가 되게 힘있게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감기가 너무 오래 한 달 반 동안 감기를 앓아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분자분 천천히 조용히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선생님들 재미없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PPT를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번 주는 조선시대 스님들의 생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조선시대 여성들의 불교 신행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 세 번째 강의로 Recording in progress. 네, 세 번째 7월 10일 날 조선 불교의 민중적 확산, 그래서 이제 조선 중후기부터 어떻게 우리 조선시대의 불교가 민간에 완전히 흡착이 되는가, 침투가 되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조선시대 스님들의 생활이라고는 말을 했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뭐 어떤 음식을 드시고 뭐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국가 권력과의 관계 설정 속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셨는가, 그리고 사회적인 위상, 그리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받은 어떤 시선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조선 후기까지 다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아마 조선 전기 정도, 그러니까 중종 혹은 명종 정도, 중종 시대 정도까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종 다음에 이제 명종 시대가, 인조 다음에 명종 시대가 이어지는데, 명종 시대는 문정왕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정왕후 명종 때부터는 두 번째 강의인 조선시대 여성들의 불교 신행 쪽에서 다소 좀 다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기는 세 번째 강의, 조선 불교의 민중적 확산에서 같이 이제 녹아들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오늘,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예, 오늘, 네, 강의의 취지는, 이제 우리,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공부 모임이 기본적으로 그 지금 천주교 쪽의 성지와 문제랑 관련을 해서 자꾸만 뒤로 가죠. 성지와 문제랑 관련을 해서 우리가 지금 좀 침탈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역사를 좀 바로 찾자라는 취지로 이런 공부 모임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항상 조선시대 뭐 우리가 천주교한테 많이 도와줬고 우리도 많이 힘들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만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꾸만 네. 우리가 그래서 조선시대에 불교도 좀 많이 힘들었어. 우리도 어렵게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가 숭유억불의 나라였다라는 식으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럼 저는 좀 이제 속상해지고 서러워지는 거죠. 아니, 꼭 그렇지만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가 나중에는, 그리고 조선시대 스님들이 정말 고달프기만 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과거 스님들의 대민 활동, 그리고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에 관련된 사료들을 모아서 선생님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가 함께 한번 그 당시 스님들은 그럼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님들께서 많은 활동들, 지금도 많은 스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비 구제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옛날 스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기대는 되지만 그래도 좀 더 조목조목 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어떤 활동들을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에피소드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한번 우리 오늘
강의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요. 제가 2022년부터 23년까지 법보신문의 격주로 조선의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한 45편 정도의 글을 썼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스님들의 어떤 대민 지원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지금 참고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더 뭔가를 보고 싶으시면은 법보신문 들어가셔서 이 제목에 그 칼럼을 갖다가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책으로 내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책으로 만약에 이제 발간이 되면은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두 74페이지, 74시트의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그냥 차 떼고 포 떼고 다 하면은 내용만으로 한 65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 17복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항상 그 제 강의의 속도라든지 강의의 분량을 가늠을 못해요. 말하다 보면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제가 오늘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저는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도 드리고 또 사진자를 준비한 게 있으면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선생님들 너무 막 바짝 긴장하셔가지고 머리에 많이 집어넣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같이 그냥 슬렁슬렁 보면서 옛날 얘기 듣듯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개국 당시 승의 숫자, 승과 니 딱 느낌이 오시죠? 비구니 스님 말하는 것 같고요. 도승과 출가라는 개념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박사학위 논문이었던 도첩 그리고 승과 법계 이 부분은 제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 시트씩만 했어요. 간단하게.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데 우리는 조선시대 스님 그러면은 무슨 신미 스님이니 사명 스님이니 서산 스님이니 그렇게 엄청 높은 스님들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와 함께 자비 활동을 하셨던 아주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그런 스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스님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신가 한번 그 천민 출신의 스님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스님들의 그 법명도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스님들께서 자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8번부터 교량 제작, 다리 만드셨고요. 다리 지으셨고요. 기와도 구우셨고요. 시신을 수습하기도 하셨어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독서당이라고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사대부나 특히 관료들이 일종의 장기 휴가, 안식년 같은 거를 받아서 1년 혹은 몇 개월 동안 이제 절에 가서 독서를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제 그때 스님들은 그럼 어떻게 그들을 뒷바라지를 했을까에 대한 상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잠깐 해보고 수륙제와 수륙사, 수륙자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1시간 반 동안 내내 설명을 해도 아마 그 충분치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얘기 전체를 이제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수륙제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것이기도 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두세 시트 정도로 짧게 쳤고요. 스님들께서 구료활동, 의료활동도 하셨고 한증막도 경영하셨고 여관도 경영하셨고 그리고 방납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대신 내주는 그런 대납활동도 하셨거든요. 심지어는 견항이라고 해서 지금 중랑천이랑 한강이랑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돌 쌓아가지고는 한강물을 막는 일도 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일들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가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국 당시 승의 숫자라고 했는데요. 우리 지금 스님들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스님 현재 제가 지금 여전히 PPT가 띄어져 있죠? 스님, 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비구니즘이 한 3천 명, 그래 다 네. 합쳐서 5, 6천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제가 네. 2018년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한국의 종교 현황을 봤더니 어쨌든 불교 종단으로 현황 파악이 가능한 116개의 종단에 모두 39,866명의 스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4만 분 정도 계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5천만이 좀 안 돼요. 4,800만 정도인 거를 감안할 때 5천만 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전체 인구의 한 0.1%를 밑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인구수 1,000명 중에 스님 숫자는 이제 1명 미만인 셈인 건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 초기의 기록을 보면은 승려가 이제 제가 조선 왕조 실록에 번역이 스님들에 대해서 다 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단 차원에서 종단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쨌든 실록 기록이기 때문에 스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제가 번역을 할 때는 승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승려라는 표현을 쓰겠으니까 그거를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대부들이 하는 말이니까 승려 수가 전체 백성 가운데 10분의 3을 차지한다 그래요. 놀라운 숫자죠. 물론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에는 굉장히 번성한 불교국가였고 많은 스님들이 계시긴 했지만 10분의 3이란 거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교차 검증이 가능한 자료가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승려가 백성 가운데 10분의 3을 차지한다라는 거는 태조 4년 이성계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확립되고 얼마 안 있어서 4년 있다가 박경이라는 사람이 쓴 상소문의 내용인데요. 같은 시기에 우리 정도전이라고 또 있었지 않습니까? 정도전이 쓴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을 봐도 조선의 승려 수가 10만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목조목 따져봤어요. 태종 6년에 경기 지역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인구를 다 합치면은 전국 도합 37만 365명의 인구수가 보고가 됩니다. 한 자릿수까지는 제대로 나와 있죠. 조선시대가 상당히 이게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에서 올라오는 인구 보고가 다 도별로 다 기록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실록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실록이라든지 이런 공식 자료에서 보고하고 있는 인구수라는 거는 여성 인구를 배제하고 아이와 노인도 배제한 수예요. 이거는 정구라고 해서 16세부터 60세 사이에 일할 수 있는 남성들. 한마디로 나라에 군역을 제공할 수 있는 군역이라는 게 군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군대를 모집할 때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남성들이었어요. 젊은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37만 명 정도가 되는 거니까 위에서 백성 가운데 10분의 3이니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 젊은 남성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37만 365명이었는데 여기서 10분의 3을 추산하면은 대략 11만 명 정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짐작이 되거든요. 그럼 정두전이 조선 경국전에서 얘기했던 전체 승려수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말이랑 얼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물론 스님들께서는 여염집에 계시다기보다는 이제 사찰, 산중의 사찰에 많이 계셨겠지만 또 이 당시에는 사찰들이 다 산중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대충 이 당시 조선 초기에 그 우리가 광경을 상상을 해보면은 길 가다가 대충 만나는 10명 중에 3분 정도는 스님이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성 인구는 여기서 제외가 되니까는 근데 또 여성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계셨을 것이다. 그러면 이 스님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고 조금 스님들만의 뭐 특별한 활동이 있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진짜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과 어울러서 어울렁더울렁 그렇게 활동을 하며 사셨겠구나. 많이 접촉면이 많으셨겠구나. 이제 이런 걸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개국 당시에 승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 전국 인구의 30%였다. 이걸 딱 박아 두시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박경의 상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계속되는 글인데요. 대개 승려의 풍급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것을 배부르게 하지 않으며 거주처가 일정하지 않고 승당에서 마음을 닦는 자가 상급입니다. 상상이 돼요. 이제 공부하시는 수도승들이신 거죠. 수도스님들이신 거죠. 그 다음 중급이 법문을 강설하면서 말을 타고 바삐 다니는 자가 중급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법도 많이 다니시고 뭔가 이제 절살림도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급 승려를 어떻게 봤냐 하면 이제 상주하라는 것도 그 당시 사대부들의 기준이니까 우리는 그 기준에는 얽매이지 말자고요. 아무튼 그들이 보기에
대체로 또 하나의 스님들 부류가 재를 바라며 상갓집에 가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거의 10만 명이 넘는 스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의례 활동을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아마 이제 이게 하급이라고는 했지만은 대단히 많은 전체 10만 명이 넘는 그런 스님들 중에서 거의 대다수의 스님들이 이렇게 백성들과 재활동 같은 걸 하는 그런 재스님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그러면은 여말 선초에 조선이 개국한 당시까지도 굉장히 민간들 사이에서는 뭐 이제 우더른이 돌아가셨거나 그런 죽음 같은 사건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경우 불교식 의례를 행했구나. 그리고 그 불교식 의례를 행해줘야 하는 그런 스님들이 굉장히 스님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구나.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다니셔도 충분히 민간 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울리실 수 있었겠구나. 이제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려 말이 그랬고 조선 초가 이랬다면은 이런 분위기가 당장에 꺾이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숭유억불이라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대부들이 유교를 갖다가 새로운 국가,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생각을 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이런 생활 습관이 한꺼번에 일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걸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어, 조정에 와서 이제 임금과 함께 얘기를 나눌 때 많은 관료들이 아, 너무 이게 스님들이 많고 너무 백성들이 유교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본인들도 집에 가면은 이렇게 불교식 의례를 하고 불교식 생활 방식을 갖고 있고 그거는 왕가, 왕실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반 백성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이런 분위기였다는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함양 법인사의 감로왕도입니다. 이거 이제 1726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그 감로도에 대해서 다들 아시죠? 이렇게 위에 이제 불보살님들이 있는 상단이 있고 중단은 우리 재 올리는 그림이 있고요. 하단이 이제 아기와 함께 지옥도 그리고 많은 고난받는 그런 중생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중단을 보면은 진짜 그 당시에도 지금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제스님들께서 제를 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감로왕도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제를 올리는 스님들은 중기 후기까지 굉장히 대다수를 그런 점유하고 있는 그런 스님들이었겠다라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 봤고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이 PPT에서 인용하고 있는 삽입하고 있는 그림들은 모두 제 기사가 실린 그 법보신문의 그 기사에서부터 가져온 건데요. 덜어는 제가 제공하기도 했고, 덜어는 제가 찍기도 했고, 또 덜어는 법보신문사에서 직접 이제 조달을 한 거기도 한데 가지고 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온 거니까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전에 이제 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전체 인구수의 30%를 상회하는 그런 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남성들 위주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썼느냐? 실록에는 명백하게 승이라는 표현과 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승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주로 이제 니에 대한 얘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승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승인, 뭐 승,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니라고 할 때는 이건 명백하게 비구니 스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드러나지도 않고 또 그 수가 승만큼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명백하게 니의 존재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왕자의 난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자기의 배다른 동생들을 다 죽였을 때 이제 둘째 이성계가 자기 둘째 부인한테서 삼남매를 보지 않았습니까? 첫째가 딸이고 그 아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래 두 아들들은 이방원이 그냥 다 죽여버렸고요. 경순궁주라고 두 번째 부인한테서 그 신덕 왕후 강씨한테서 난 큰 딸이 있었는데 그 공주 이름이 경순 그때는 공주라고 안 하고 궁주라고 했습니다. 조선 초는 뭐 공주라는 말이 아직 확립이 되기 전이어서 경순 궁주를 출가를 시키죠. 직접.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태상왕이 경순 궁주로 하여금 여승이 되게 하였는데 궁주는 이제의 아내였다. 머리를 깎을 때 현연히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말이죠. 누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궁주일 수도 있겠고 이성계일 수도 있겠는데 주로 이성계가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명백하게 여승이 되게 하였는데 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원어가 니인 겁니다. 태상왕 사 경순궁주 위니 사 A 위 B는 A로 하여금 B가 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니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니에 대한 존재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거의 최초로 보이는 조선시대 왕실의 니 출가 사례인데요. 그 이후에도 임금이 죽을 때마다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태종이 죽은 다음에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벌어지고 세종이 죽은 다음에 문종이 즉위하자마자 벌어지는 일들인데 왕의 후궁들이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다 그냥 출가를 해요. 그게 거의 관례처럼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정식 왕비는 대비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후궁들도 아들이 있으면 아들 집으로 가서 살면 돼요. 그런데 왕실에는 왕궁에는 왕의 어머니, 왕의 와이프, 왕의 여자들, 왕의 딸들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왕의 아버지인 선왕의 후궁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출궁을 해야 됐거든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 집에 가서 살면 되는데 군이 있으면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따로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따로 그냥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조선 초기에는 진짜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그냥 신의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스님이 되셨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조선시대 왕실에 출가한 여성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밖에 용제총화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은 사대문 밖에 지금 용산 있죠. 그리고 낙산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 있는 쪽, 동대문 바깥에 낙산 있죠. 용산과 낙산이 비구니 사원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용제총화, 성현이라고 하는 조선 성종 시기에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대부가 있는데 문신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용제총화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많은 조선시대 전기의 생활상들이 잘 그려져 있는 그런 책인데 여기에 스님들 생활상 얘기가 제법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왕실에서 출가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일반 민중들 중에서 출가하신 그런 여스님들 얘기가 비구니 스님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 얘기 어떨 때 보면 좀 많이 비참하고 힘들게 사시는 모습도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기록을 봤을 때 아, 기록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비구니 스님들도 많이 계셨겠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조선 전기의 스님들의 수는 그랬고요. 자, 그럼 이제 조선 전기 스님들의 활동이 어떤가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스님은 공무원 이렇게 썼는데 보시다 보면 정말 스님은 정말 공무원이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자,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승과 출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도승이라는 말은요. 경국대전의 예조 중에 예전 경국대전이 2호 예병 형공 여선 6조에 다 배대가 되는 그런 법전인데 그중에 예조의 법전에 해당하는 예전에 보면은요. 도승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이거는 이제 쓸데없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건 지금 현행 출가법에 대한 얘기고 도승이라는 말은 원래 득도위승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도라는 거는 우리 육바람이 갈 때 그 바람이를 도로 풀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승이라는 말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승려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스님들이 스님이 되는 거를 도승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출가되는 경우를 도승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료를 읽을 때 도승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 이건 스님이 자발적으로 이제 출가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어떤 스님을 출가시키는 경우를 도승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그에 반해서 일반 스님들이 그냥 스님들의 입장에서 내가 출가했어 라고 하는 거는 출가라든지 아니면 체발이라든지 삭발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국왕이 승려를 출가시킨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고구려 소수리망 때 처음으로 불교가 전해지고요. 전진에서부터. 그 다음에 한 8년쯤인가 10년쯤, 12년쯤 있다가 백제에 또 불교가 전해집니다. 근데 그때 불교는요, 물론 국경 접경지대에 이제 막 그 도를 전파하시는 불도를 전파하시는 스님들이 슥 들어오셔가지고는 민간에서 막 불도를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갖다가 막 불교 신자로 불법으로 교화하시고 이러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역사적 사료에 기록되는 그런 불법의 전파라는 거는 중국의 왕들이 스님과 사신을 보내서 우리나라에 자 우리가 이런 불교라는 종교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인이 됐다고 하는 게 소수리망 때 이제 고구려는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372년인가 그럴 거예요. 백제는 384년에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그때 당연히 국왕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스님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공식적인 그런 그 대사의 그 자격으로 보내는 거니까는 받아들인 다음에 이 스님들이 묵을 절을 지어주고 이 스님들의 제자 스님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도승을 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교단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출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건데요.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 됐어요. 그런 삼국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넘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 예전에 도승조항은 국가기관인 예조에서 승려 지원자에게 자격시험을 치고 그리고 정전이라는 돈을 받고 승려의 자격증, 즉 도첩을 발급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추라는 말은 자격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스님이 되기 위한 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돈을 정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요. 정전이라는 거는 아이고 스님이 되는데 뭐 나라에다 무슨 돈까지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스님이 되면은 세금을 안 내도 괜찮아요. 스님은 승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아주 직접적으로 인신에게 침투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비록 이제 국가 권력과 교단 권력과의 기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님이 국가의 부름에 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란 일들을 맡아보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인신이 구속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스님들한테는 세금을 걷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후기로 갈수록 이제 사찰 단위로 아주 다양한 아주 허다한 그런 어떤 잡세 같은 것들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은 스님들한테 세금을 걷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조선시대에 인신에게 한마디로 사람한테 부과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그게 바로 신역이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건데요. 주로 남자들한테 부과가 되죠. 신역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느냐? 군역, 군사 의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군역을 스님들은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군역을 스님이 되면은 당신이 평생 동안 그 군역을 받지 않을 건데 세금 안 낼 건데 한마디로 인도세 내지 않을 건데 어떻게 좀 대신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제공을 한 게 전 정전이라고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다가 자격 시험을 보고 일정 정도의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이제 군역을 대신하는 그 인두세라고 할 수 있는 정전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첩을 발급받게 되는 거죠. 물론 사찰 단위에서는 개첩이 있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가 권력이 발급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 도첩 제도는요. 사실 도첩이라는 거는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요. 600년대 초반에 시작을 하고요. 일본에도 중국 당나라 때 시작된 도첩제도 시작된 다음에 한 80년쯤 있다가 일본에서도 도첩제도가 시작된 기록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600년대가 우리나라는 신라가 이제 막 삼국을 통일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신라 시대부터 도첩이 있었겠지 싶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굉장히 기록 덕후들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 놀랍게도
한국에는 그 도첩에 대한 기록이 안 보입니다, 잘. 신라 시대도 그렇고 고려 시대 중후기부터 도첩에 대한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해서 조선 시대에 특히 세종대 이제 도첩 제도를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 시대에 정리된 바에 따르면은 도첩은 양반들한테만 주자 이렇게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양반들만 국가가 인정하는 스님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면은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스님이 못 됐을까? 도승은 못해도 출가를 할 수 있었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세종 때 딱 정비가 된 바에 따르면은 양반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도첩을 발급을 하자. 그래서 세종 1년 때는 진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제 좀 스님들한테 그 사원 노비들을 다 사원 노비들을 제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원 노비들을 걷어들여요. 국가가 사찰에 발급했던 사찰에 주었던 노비들을 다 싹 회수를 해가니까는 스님들이 직접 정말 물 깃고 빨래하고 밥해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양반 출신의 자제기 때문에 제대로 할 줄을 모른다.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양반 출신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가가 도첩을 발급한 스님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도첩을 발급했다는 건 무슨 소리죠? 국가의 공인승려란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공인승, 사도승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공인승, 공도승 이건 국가가 도첩을 발급한 승려. 그렇지 않은 다른 스님들은 이제 나는 그래도 나는 출가할 거야 이런 스님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스님들은 사도승인데 이 사도승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좀 도망 다녀야겠죠. 왜냐하면은 막 길거리 다니다가 도첩 내놔보세요. 그래서 도첩 못 주면은 다시 이제 달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신분상의 제약은 있었지만은 아무튼 도승 하시는 분들, 도첩 받으시는 공인승도 계셨고 그냥 사독승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또 세종대왕님께서 아무리 양반 자제에게만 도첩을 주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세종의 둘째 아들로서 왕권을 찬탈하신 우리 수양대군 세조는 또 엄청난 후불군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조가 경국대전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 하면은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승려가 될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선종이나 교종에 신고하면 불경 외우기, 반야심경, 금강경, 살달타라는 거는 이게 능엄주라고 해요. 능엄경에는 능엄주라고 합니다. 심경과 금강경과 능엄주인 살달타를 시험을 하고 이게 아까 말했던 시추인 거죠. 그 다음에 예조에 보고를 해요. 아, 시험 합격했습니다. 근데 노비도 이제 세조는 스님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공노비의 경우는 오케이. 사노비는 주인이 있으니까 상전의 의사를 들어서 오케이 하면은 그 다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한테 보고를 하고 이 사람들한테 정전으로 정포라는 포 20피를 받고 그 다음에 도첩을 발급한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록 도첩을 못 받으면은 다시 이제 군역을 갖다 군역에 취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조 이후에는 어쨌든 노비들도 천민들도 승려가 될 수가 있었고 어쨌든 뭐 심경, 금강경, 능엄주 같은 걸 시험을 보고 약간의 소정에 돈을 내고 승려가 될 수 있었다, 스님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첩을 발급을 하고 도첩 못 발급받은 분들은 그냥 사도승인 거죠. 뭐. 자, 우리 승과시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승과시험은 고려시대 제4대 왕인 광종 때부터 이제 시험이 되죠. 시행이 되죠. 광종 때부터 과거 시험을 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문과, 무과 외에 승과도 따로 쳤어요. 아마 중국은 이렇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문과, 무과와 함께 승과를 처음부터 과거 시험에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승과가 계속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이 승과 시험이 계속해서 치러지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게 승과는 그러면은 모든 스님들이 다 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도첩을 발급받은 스님들만 쳤겠죠. 왜냐하면 도첩을 발급받은 스님들만 국가가 인정하는 스님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그분들, 그 스님, 도첩승들한테만 승과의 자격 시험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교 양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선교 양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선종과 교종이에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선교 양종이 됐어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뭐 화엄종도 있고 뭐죠? 천태종도 있고 뭐 또 무슨 법상종도 있고 선종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종단들이 있었고 심지어 태종 때에는 11개 내지 12개의 종단명이 딱 나와요. 실록에. 그 정도로 그게 이제 한 11개 있었던 거를 태종 임금이 7개로 줄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7개로 줄여라 했던 걸 다시 세종 때, 세종 6년인가에 선종과 교종, 양종으로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국가가 무슨 자격이 있관디 종단을 갖다가 마음대로 통폐합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들 법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승과 시험 자체를 선종 승과랑 교종 승과만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종단별로 승과 시험을 봤던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 태종실록에 처음에 불교의 각 종단에 선발 시험을 두었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태종 때에는 태종 11년이면 아직까지 국가가 공인한 승단, 종단이 7개가 남아있을 때였어요. 그 7개 각각의 종단별로 승과 시험을 봤다는 걸 의미합니다. 각각 다른 시험 과목으로. 그런데 그거를 세종 때 선교 양종으로 딱 정했다는 거는 이제 선종에서만 뽑고 교중에서만 뽑고 시험을 2가지 과목으로만 딱 정하겠어요 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 양종의 시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뭐 초창기에는 각 종단별로 이제 승과 시험을 봤지만 나중에 세종 때 선교 양종으로 딱 굳어진 다음에는 선종 시험과 교종 시험이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3년마다 선시를 시행합니다. 이거는 신년식이라고 해서 신년시라고 해서 일반적인 우리 문과와 문과 시험과 무과 시험도 3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치거든요. 마찬가지로 승과도 그 해에 맞춰서 3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치는데요. 자, 우리 아까 도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야심경 외우고 금강경 외우고 능엄주 외우고 요건 간단하죠. 할만하죠. 자, 요거는 그냥 도첩을 발급받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시험이었고요. 신과는 그래도 국가 자격고시인데 여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종은 전등과 염송이라고 했는데 전등은 경덕 전등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종 스님들의 계보를 쭉 적은 그런 중국의 책인 거죠. 염송은 선문염송집. 이거 누구죠? 진울 스님 제자. 제가 지금 이병준 스님 그 스님 해 누구 스님이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송탁 스님. 심스님, 해심 스님 맞아요. 해심 스님께서 지으신 그 선문 염송집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교종은 화엄경과 십지론을 시험을 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우리나라가 선교 양종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역시 교종은 화엄종이 위주였구나. 한국의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산중불교로 돼가지고는 선종과 교종이 구분이 없죠. 스님들이 다 교정 교학 공부도 하시죠. 근데 한국의 교학은 화엄종이 위주란 말이에요. 화엄경이 위주란 말이에요. 이게 이 영향인 거예요. 이때 이미 교종 자체가 화엄종 중심으로 재판이 됐기 때문에 비록 고려시대까지 천태종이나 법상종도 굉장히 셌지만 이미 조선시대에는 교종은 화엄종 중심으로 재판이 됐기 때문에 화엄종에서 중시하는 화엄경과 십지론을 시험을 쳤던 겁니다. 이 영향이 지금까지 나와서 한국에서는 화엄종, 화엄학이 센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 교종의 양종이 3년마다 각각 30명씩 뽑는다. 이게 역시 경국대전의 도승조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국가에서 발급한 도첩을 발급받은 공인 스님들이 국가에서 치는 국가고시를 치고 이제 승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승과에 합격을 했으면은 그 승과에 합격한 스님들한테는 어떤 법계가 주어지느냐? 대선이라는 법계가 주어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요 선자를 안 쓰고 이 선불교 할 때 선자를 써서 요 대선으로도 쓰는데 원래는 이 선자가 맞아요. 요 선은 뽑을 선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뽑는다. 크게 뽑힌 분이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라는 법계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선종에서는 공을 세우고
이제 승납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중덕, 선사, 대선사로 올라가고요. 대선 다음에 중덕, 선사, 대선사. 교정에서는 대선 다음에 중덕, 대덕, 대사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궁극의 단 한 분. 자, 선중에서는 도대선사 한 분이 뽑히시고 교중에서는 도대사 한 분이 뽑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시느냐? 자, 선종의 도대선사 스님 딱 한 분은 선종 도회소가 있는, 그러니까 선종의 최고 사찰이라고 보면 돼요. 최고 산문, 최고의 수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흥천사의 주지 스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정의 최고 법계인 도대사 스님 한 분은 교종의 그 최고 수사찰인 흥덕사의 주지 스님이 되는 겁니다. 흥천사, 흥덕사는 조선 초기부터 대충 성종 정도까지 있었고, 그 다음 중종 때 거의 다 폐회가 됩니다. 그러다가 명종 때 문정왕후께서 다시 교종과 선종, 양종을 복구를 하셨을 때 흥천사, 흥덕사는 이미 다 사라졌기 때문에 봉은사와 봉선사에 각각 다시 선종과 교종의 도회소를 둬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선종의 도대선사 스님은 봉은사의 주지 스님이 되시는 거고, 교종의 도대사 스님은 봉선사의 주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제 이러하였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주지는 어떻게 임명이 되느냐? 주지 스님은요, 양종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양종이라 그러면은 양종의 수사찰과, 그러니까는 선종의 수사찰과 교종의 수사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도대선사 스님과 도대사 스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분 스님이 각각 여러 명을 천거해서 예조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보통은 3배수를 추천을 해요. 그러면은 예조에서 접수를 해요. 그 다음에 예조는 불교랑 관련된 모든 절차는 예조에서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거는 인사권이잖아요. 인사권이기 때문에 2조로 넘겨요. 예조에서. 그 다음에 2조에서 국왕한테 상신을 해요. 이렇게 3명씩의 스님들이 각 사찰별로 주지로 임명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국왕이 낙점을 해요. 오, 주지 스님을 국왕이 낙점을 하는 거예요. 국왕이 낙점을 해가지고 공식으로 임명을 해요. 오, 임기 있어요. 30개월로 정해져요. 대단히 시스테믹하죠.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이런 정도로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인 스님들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공인 스님들 말고 그럼 일반 스님들, 나 출가할래 하셨던 스님들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전국에 사찰이 몇 개인데 이 많은 사찰들을 다 국왕이 임명을 한다고? 아니죠. 아까 제가 세종 6년에 전국의 그 모든 불교의 교단을 선종과 교종의 양종으로 통폐합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통폐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승과를 어떤 과목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결정이었고요. 그날 어떤 결정이 또 이루어지냐 하면은 전국의 사찰을 선종 18개, 교종 18개로 딱딱 정합니다. 나는 국가가 공인하는 선종 사찰이 18개고 교종 사찰이 18개예요. 그러면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찰이 얼마나 많은데 18개 플러스 18개 도합 36개만 놓고 다 사찰 싹 비워요? 스님들 다 내쫓아요? 아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36개, 18 더하기 18의 36개의 사찰은 역시 국가가 공인하는 공인 사찰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인 사찰의 주지를 이렇게 임금이 임명을 하는 거고요. 이 주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승과 시험을 합격한 스님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님들이 일종의 준관원, 다시 말해서 준공무원 역할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스님들은 공인 사찰이 아닌 다른 사찰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선 초기에 불교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인되지 않은 스님들은 도첩받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고달팠어요. 이렇게 막 불신 검문 당해서 도첩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다시 환속당하고 그럼 다시 또 도망가서 또 스님 되시고 이랬던 거에 이제 반복이라서 이런 갈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은근슬쩍 딱히 양반이 아니어도 딱히 정전을 부과하지 않아도 대충 이렇게 국가에서 어떤 일 좀 시키고 좀 어떤 뭐
좀 무슨 뭐 무슨 관아 건물 좀 지어주세요. 뭐 무슨 성곽 좀 지어주세요. 무슨 일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공 세우시면은 그 스님들한테는 은근슬쩍 도첩 드리고, 은근슬쩍 법계 드리고, 은근슬쩍 아까 대선사 만들어 드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아주 전면적으로 확대가 된 게 세조 때예요. 세조 때 굉장히 많은 불사를 하잖아요. 무슨 회엄사도 중수하고 모두 중수하고, 여기 스님들이 엄청나게 투입이 됩니다. 그 스님들한테 도첩을 다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승과 시험 보지 않고, 그러니까 도첩, 그러니까 정전을 주지 않고, 정전을 내지 않고, 대충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을 해가지고 도첩을 이렇게 야매로 받으신 스님이 6만 명이 넘는다. 문제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또 이제 조정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가 조선 초기에 스님들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던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9시까지예요, 스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아, 9시 반, 9시까지입니다. 네. 9시 5분 반까지가 10분 아니라, 전에 마쳐야 되는데. 어머, 네. 어떻게 하면 좋죠? 자, 그럼 제가 그럼 지금부터는 짧게 빨리빨리 나갈게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공인 스님들, 양반 출신인 스님들 막 고승대등들만 얘기하는 거 너무 속상하잖아요. 우리랑 함께 생활했던 스님들 많을 텐데. 자, 선생님들 딱 두 분 스님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가 장원심이라는 스님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장원심이라는 스님 꼭 기억하세요. 어디 가서 장원신 스님이랑 그 다음 페이지에 자비 스님을 얘기를 하면은 오, 뭐 좀 아시는 분이시군요.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장원신 스님이랑 자비 스님에 대해서는 조선 초기 연구하는 학자분들 정도만 아마 귀에 걸리실 것이고요. 고영석 스님께서 고영석 선생님께서 한번 장원신 스님이랑 자비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그래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용제총화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장원신 스님에 대한 용제총화의 글을 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초에 장원심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익살스럽고 사심이나 욕심이 없었다. 사는 곳이 일정치 않았지만 다닐 때는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간혹 밤이면 담벼락에 의지한 채 새벽을 맞이했다. 병이 나면 저작거리에 들어누웠는데 사람들이 다투어와서 밥을 주었고,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이거는 이제 사람들과 유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공후 제추의 집에서 그릇을 가지고 와 먹을 것을 보내주는 사람도 헤아릴 수 없었다. 아, 이게 좀 방귀깨나 낀다 하는 사람들도 모셨다는 거예요. 존경했다는 거죠. 나라에 수혜나 가뭄이나 기이한 재해가 있으면 제자를 모아 아하 정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분 기도승 스님이었던 겁니다. 근데 창궁을 받더라도 기뻐하지 않고 물건을 잃더라도 성내지 않았다. 누군가 옷을 주면 모두 몸에 걸쳤는데 누가 달라고 하면 다 벗어주었고 풀을 엮고 옷을 삼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비단 옷을 입어도 영화롭게 여기지 않았으며 받은 물건은 다 남한테 주었다. 이런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스님에 대해서 실록에서는 본래 천한 종 출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 스님이 도첩을 가졌을 리가 없죠. 그런데 민중 속에서 이렇게 교화 활동을 하고 기도승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한 조정에도 불려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연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신 제추들한테도 존경을 받고 민중들한테 끊임없이 보살핌을 받고 서로 보살펴주고 보살핌을 받는 이런 활동을 하셨던 스님입니다. 장원심 스님 기억하셔요. 그리고 또 한 분, 자비 스님 비슷해요. 유사한 사례로 성품이 곱고 절차가 없어 신분을 막론하고 이름을 부르며 가지고 있던 물건을 사람들한테 모두 줘버려서 항상 해진 옷을 입고 다녔고 먹을 거 안 주면은 굶으면서 찬 없는 밥도 싫어하지 않았고 자 물건을 부를 때는 반드시 님자를 붙여 돌에는 돌림 나무에는 나무님이라고 하였다.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셨던 또 낮은 곳에 임하셨던 스님이었던 거죠. 이런 스님들이 계셨다. 우리 신미 스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원심이랑 자비 스님도 꼭 기억을 하자. 조선 초기에 태종, 세종 때 활동하셨던 그런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천민수신의 스님들은 그럼 어떻게 스님이 되셨을까? 물론 이제 발심하셔서 스님 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록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없는 집 아이들을 데려다가 길러서 제자로 삼았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이렇게 이제 양육 시설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스님이 되는 경우도 과거에도 많았다.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30분인데 스님께서 아까 10분 전에 끝내라. 저 50분까지 20분 더 시간 있습니다. 자, 이제 할 겁니다. 이거 무슨 다리?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거. 2018년도에. 제가 이 다리를 너무 좋아해서 직접 가서 찍었어요. 한겨울에 칙칙하게 가서. 어느 다리신지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여기가 돌이 좀 낡아 보이죠? 저쪽에는 새 거로 신빙이죠. 예, 이거는 새로 깎은 거예요. 요새 새로 만든 돌인데요. 요게 원래 돌을 다시 복구해서 만든 거예요. 다 허물어져가지고 옆에 이제 막 이렇게 있었던 거를 다시 복구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여기가 한양대학교 후문입니다. 요거 중랑천이에요. 여기 옆에 살고지 공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어서 여기서 말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다리가 살고지 다리예요. 이 지역이 살고지 지역이에요. 자, 살고지가 뭐냐? 전천이라고도 불리고, 이거 무슨 전? 이거 화살전자예요. 이거는 천자라고도 읽히고 관자라고도 읽히는데요. 우리 지금 꽃이 있잖아요. 양꼬치. 양꼬치 할 때 이 관자 써요. 그러니까는 화살이 꽂힌 곳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화가 있느냐? 원래 이곳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좀 넓은 터예요. 그리고 이 위쪽이 마장동 있죠? 건너편에 뚝섬 있죠? 여기가 넓어요. 옛날에 여기가 왕 앞에서 군대가 사열하던 곳이었어요. 군사 주둔지였습니다. 뚝섬이라고 하는 거는요. 독신한테 제사를 지니던 섬이었기 때문에 독섬이 뚝섬이 된 건데요. 독신이 군대신이에요. 군대 수호신이에요. 이게 군사를 주둔시키면서 여기에서 이제 독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여기 이제 말 기르는 마장 있고 완전히 조선시대의 군대 시설이었던 거예요. 이쪽이 중랑천 쪽이. 그런데 왜 살고지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은 태조 이성계가 자기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너무 미워가지고 함흥으로 가다가 화살을 쐈대요. 아들 이 새끼 맞아봐라 이러면서. 근데 그 화살이 여기 가서 맞았대네요. 여기 꽂혔대네요. 그래서 살고지라고 하는데 대대로 조선 전기에는 왕들의 사냥터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사 주둔지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랑천이잖아요. 지금도 중랑천 여름이면 물지죠. 중랑천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저 위에. 청계천에서 내려오죠. 청계천이 여기에서 살고지에서 중랑천으로 합해 들어가고요. 저 밑에 한강이랑 합쳐집니다. 이 중랑천이 한강이랑 합쳐지는 곳이 견항이라고 옛날에 불렸어요. 여기는 지금도 말 가물었다가 비만 오면 물져요. 중랑천 한번 불어나면 무섭잖아요. 똑같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평소에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 이렇게 발을 벗고 발 걷어 올리고 그러다가 한번 물이 졌다 하면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곳에. 이래서 이게 항상 문제여가지고 조선 전기부터 다리 좀 세웁시다. 이거 사람 너무 적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리 만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만들다가 이게 무너지고 만들다가 실패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용제총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선 성종 때 어떤 스님이 딱 나타나서 가지고는 제가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더니 무리를 이끌고 이제 스님들이랑 어쩌면 이제 제가 신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백 명의 무리를 이끌고 와서 다리를 싹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용제총화라는 책에 실려 있고요. 이건 여러 다른 책에서도 교차 검증이 됩니다. 분명히 스님께서 지으셨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스님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다리여서 사진까지 이제 보여드렸고요. 스님들이 다리 지었구나. 살고지 다리가 스님들이 지은 다리야.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사적이고요. 이게 보물인가 그럴 거예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옛날 다리입니다. 제일 오래된 다리입니다. 600년 된 거죠. 자, 여기 어디? 조선 후기 19세기 우리 구한말 시대 청계천이 아니라 이게 종로통입니다. 종로통에 엄청 기와집들이 이렇게 있죠. 예, 종로통은 다 기와집이었어요.
이런 데가 많지 않아요. 우리 한양이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한양은 다 다 기와집 올렸거든요. 왜? 이것도 또 있어요. 조선 초에 처음엔 다 이렇게 초가집이었는데 면적이 넓지 않고 인구가 조밀한 가닥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한 번 불났다 하면 이게 한꺼번에 다 타버리는 거라. 그래서 실제로 태종과 세종 때 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맨날 불만 났다 하면 다 타버린다, 우리 이거 기와를 얹어야 된다, 이 얘기를 또 해요. 근데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이때 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스님, 아까 살골지다리는 지금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있지만은 이때 해선이라는 스님이 등장을 합니다. 해선이라는 스님이 등장해서 제가 돈이 좀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거를 자금을, 그러니까 보라 그러죠. 이걸로 보를 삼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 같은 그런 종잣돈을 삼아서 저한테 임무를 맡겨주시면은 제가 우리 스님들과 함께 이 종잣돈을 가지고 기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세종 때 건의해서 해요. 그리고 다시 세종 때 해요. 그래서 거의 그때부터 거의 종로통은 이런 모습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선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이 기관을 별요 또는 별와요라고 하고요.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사실상 조선 초기에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긴 한데 관료 조직이나 시스템이 공적으로 아직 완비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이 딸리니까 그 당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자금 조달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교단에 이런 일들을 일정 정도 위임을 했던 거예요. 교단에서도 그걸 갖다가 자발적으로 응하기도 했고 대민 지원 사업이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 원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기도 하고 또 그걸 국가에서도 국가 권력에서도 충분히 수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상부상조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와를 굽던 스님들이 계셨다. 해선 스님, 별와요라고 한다. 근데 점차 조선 이제 시대가 거듭되고 국가 시스템이 완비가 될수록 별와요가 점차 국가의 공식 기구가 되면서 스님들이 점점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밀려나가는 그런 양상이 되었던 겁니다. 다리와 기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 매골승. 이건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조선 전기, 고려 후기 조선 전기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에요. 매골승이라는 말이. 근데 의외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 건 몰라도 이 매골승이라는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딱 보면은 매장할 매자에다가 뼈골자죠? 맞습니다. 뼈를 묻는 스님들이에요.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하는 스님이에요. 지금이야 살기 좋아졌지만은 옛날 생각해보면은 길거리에 사람들 시체 막 굴러다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시체들 수습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역시 그것도 관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 관에서 조달하는 공적 인력이 충분치 않은 거라. 그러니까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골승은요, 고려 말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 신돈 스님 아시죠? 우리 공민왕의 한때 스승이었던 신돈 스님이 원래 매골승 출신입니다. 그런 기록이 동문선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 후기부터 매골승이 있었고 이런 전통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실제로 세종실록에 매골승, 매골승 관려 사목이라고 해서 매골승을 관리하는 그런 조치까지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승려 16명을 정해서 동서 할인원에 8명씩을 소속을 시키고 이 사람들한테 도성 인근의 식리를 나누어 맡게 하고 월급으로 소금과 장을 주고 봄, 가을에 면포를 지급한다. 그리고 애골 작업을 많이 한 사람을 뽑아서 승직을 준다. 이런 식으로 관리 사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는 스님들도 물론 자비심에 발로였겠지만은 이런 스님들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일종의 승직을 줄 정도로 관원처럼 취급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그래도 또 한 12분 남았으니까 좀 더 얘기할게요. 이거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여기 어디? 한강이죠? 서울숲 1차 푸르지오 아파트네요. 오, 금호요. 금호동이네요. 이 길이 독서당로라는 길입니다. 독서당로? 독서당로가 뭐야? 옛날 여기 독서당이 있었어요, 용산에.
독서당이 무엇하는 곳?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급휴가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안식년 휴가를 주는 거예요, 관리들한테.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가서 공부해라. 처음에는 사가에 가서 자기 집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절에 이제 보내서 절에서 그냥 공부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당으로 많이 쓰였던 그런 사찰들이 여기 어디 있습니다. 진관사랑 장의사가 세종 때 독서당으로 많이 쓰였어요. 지금은 아시죠? 진관사 있고 장의사 있는데 여기가 독서당이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독서당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짓긴 하는데 그 독서당도 기본적으로 절 옆에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당을 관리하는, 그러면서 독서당에서 공부하는 그런 관원들에게 여러 가지 그 편의를 제공하는 상사 독서를 담당하는 스님들이 있었다. 그런 스님들에게도 지급하는 어떤 급료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긴데요. 여기 있습니다. 연려실 기술을 보면은요, 사찰에서 독서하는 이들에게 사원으로부터 쌀이 지급되었다. 사찰에서는 그렇게 공급받은 쌀을 재원 삼아서 아마도 독서에 전념하는 관료들의 숙식을 뒷바라지하고 나름대로 그 사찰의 어떤 운용 기금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목조목 아주 잘 정비된 기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정식 뭐 실록이라든지 다른 어떤 문집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기록들이 곳곳에 있어요. 알알이 박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조선 전기의 스님들의 생활상들 그리고 국가로부터 어떻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정비되게 관리를 받았고 서로 작용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진관사에 수륙사가 있었다는 건 유명한 거죠. 그래서 진관사에서는 왕실의 제사를 지내는 수륙제를 늘 지냈는데 그 수륙사가 실제로 진관사 후원 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막으셔가지고 여기에 다른 식으로 개발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듣긴 했는데 제가 18년에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18년에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주지 스님께서 여기를 오픈을 해주셔서 찍었습니다. 거기 공양간 뒤쪽에 있는 작은 공간인데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초석들이 박혀 있어요. 여기 수륙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수륙사는요, 선생님들, 이 사자를 써요. 수륙사라고 할 때 절사자를 쓰면은 수륙제를 모시는 사찰이란 뜻이고요. 이 사자를 쓰면은요, 수륙제를 담당하는 건물 내지는 인사 조직들을 얘기를 해요. 그 조직을 의미하는 게 바로 수륙사고요. 그 조직들, 인원들이라든지 어떤 제기들, 관리 물품들을 갖다가 모시는 건물도 수륙사라고 했던 거죠. 그 수륙사 건물이 이 진관사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 분들도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국가 의례들을 불교식으로 드리는 것. 주로 이제 수륙제가 국가의 기본적인 왕실 불교 의례였기 때문에 그 왕실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륙제들을 공식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사찰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밖에도 동서 화리논에서도 구려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 쭉 제가 보여드립니다. 페이지가 많긴 하지만 넘어가고요. 자, 이게 아래 나와 있죠. 인천 광화군 교동면 고구리에 위치한 조선시대 한증막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박물관인가 어디에서 이제 있는 자료를 제가 다운받아 온 거거든요. 허가를 받고 가보지는 못했어요. 한증막이라고 하는데 실록에는 한증막이라고 하지 않고 한증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그 한증막이에요. 그러니까는 찜질하고 목욕하게 하는 거죠. 그 온천 같은데 주로 이제 한증막이 많았는데 이런 한증막을 관리하는 분들도 역시 스님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한증막을 관리했었던 여러 스님들이 이름이 실록에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천우 스님, 의류 스님, 혹은 명호 스님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스님들이 처음에는 법계가 낮았는데 나중에 법계가 높은 걸로 나와요. 한증막 관리를 잘하셔서 법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원주. 자, 지금도 판교원, 무슨 원, 우리 많죠? 그 원이 다 원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 원이
여관 원자예요.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전통시대에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민간에서도 이런 숙박시설, 무슨 주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지만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엄연하게 모든 원은, 모든 숙박시설은 국가가 관리했습니다. 마패가 뭡니까? 이 원에 가서 말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저게 뭐예요? 그,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제가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말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공식적인 교환 발급권, 교환권이 바로 이제 그게 마패인 거죠. 암행어사들은 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암행어사들한테 마패가 주어졌던 거였고요. 마패 보면 말이 한 마리도 있고, 두 마리도 있고, 세 마리도 있고, 다섯 마리도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수의 말들을 교환할 수 있었던 그런 신분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원주를 처음에 그 원을 관리하는 사람을 원주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원주도 원주승이라고 해서 스님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원주 스님들은 여관을 숙박시설로만 관리하느냐? 아니요. 숙박시설이기도 했지만 역시 구요시설이기도 했습니다. 한직막, 원 모두 다 일종의 구요시설인 거예요. 한직막이 왜 필요해요? 사람들 땀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병자들 와서 치료하는 곳이고요. 원주에서도 여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료시설도 했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판교, 숙박지로서의 판교원의 존재는 조선 후기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 나중에는 원주에 대해서 원우 인근 백성들에게 원주를 시킨다라고 해서 아마 나중에는 성종 때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스님들이 원주 역할을 하지는 않게 되었나 보다. 점점 물러나시는구나. 점점 국가와의 관계가 조금 빡빡해지는구나. 이런 걸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분 남았는데 선생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그냥 견항의 한강물을 막은 스님들, 요거는 그냥 아까 우리 돌다리 만들었던 스님들과 비슷한 얘기니까 요거는 제가 건너뛰도록 하고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계속 해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사례들 모음이니까 그냥 쭉쭉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화승이라는 게 뭐냐? 선생님들 금방 아시죠? 권선승, 모연승, 시주승, 권화승, 한마디로 기금 모연하시는 스님들을 연화승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시주승, 모연승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아닌가요? 스님 요새는 뭐라고 하시죠? 간사승이란 말 많이 하나요? 스님 안 들리는데. 화주승. 아, 맞네. 요새는 화주승이라 그러네. 이거 하나 붙여야 되겠습니다. 화주승. 지금은 화주승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모연승, 시주승, 권하승을 많이 썼고요. 주로 연화승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자, 불사를 위한 기금을 모연하는 스님인데요. 자, 지금도 그렇죠. 십시일반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쌀 한 그릇 이렇게 잘 안 돼요. 이거는 잘 안 되고 돈 있는 사람이 확확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명망가들의 수결이 찍힌 권선문을 들고 다니며 사회 각층으로부터 모연을 이끌어냅니다. 수열이 뭐냐?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 왕이 직접 수결을 하는 것은 최고의 권선문이죠. 실제로 세조가 수결을 한 그런 권선문들이 발견이 되고 합니다. 이런 걸 딱 받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이제 민중들은 없는 살림에 쌀 한 포대에 이렇게 한 줌 이렇게 조금 모연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오, 왕의 권선문이 있어. 왕의 수결이 적힌 권선문이야. 나도 여기 이름을 올려야지. 뭐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촥촥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사를 하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실록에 이 연화승들이 방납을 했다. 방납에 관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방납이 뭐냐? 공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처리해 주는 걸 방납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대납이에요. 근데 조선 초에는 방납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자,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세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하나가 토지세예요. 땅에 부과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전세인 거죠. 논밭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인도세, 인신세. 그건 신역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군역같이 군사 업무에, 임무에 조달되어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마을 단위로 부과된 곡물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컨대 해산물은 바닷가 마을에 부과를 해야 되고 버섯은 산촌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바닷가 마을에서 버섯 캐오라 그러고 산 마을에 가서 물고기 잡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 잘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을에서는 이걸 조달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농사 안 짓고 가가지고는 어? 산촌 사람이 가가지고는 물고기 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납을 시키는 겁니다. 마을 단위로. 돈을 주고 대신 좀 조달해 주세요. 이거 하는 게 대납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 당시에는 방납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방납을 연화승들이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세조 때 이런 연화승들의 방납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주로 그 이제 대신들이 그 공신들이 공신이 아니라 그 이제 관료들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 여단수들이 대납한다고 하면서 막 너무나 많이 좀 뜯어먹고 좀 비리가 많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행간을 보면은 어쨌든 방납 활동을 연화승들이 많이 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연화승들이 방납 활동을 했겠느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방납 스님, 연화 스님들은 글을 읽을 줄 알죠. 글을 읽을 줄 알고요.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죠. 기술적인 네트워크도 풍부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문자 속과 그리고 어떤 그 교단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더 활발하게 전국적인 단위에서 대납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화승들이 대납에 많이 관여를 하고요. 방납에 많이 관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많이 방납을 하셨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식자 능력이 필수적이었고 그 다음에 기술 인력 네트워크도 구비되어 있고 그래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든든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납 활동이 좀 더 용이했을 것이다. 실제로 세조 때 연하승 또는 관사승들의 방납 활동이 많이 보고가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해찬이라든가 이름까지 나온다니까요. 해찬 스님은 충청도에서 토목을 대납했고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 그 밖에 아까 충청도 쪽에서는 아까 해선 스님과 함께 이런 방납 활동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경상도에서는 해해라는 스님이 철기를 대납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가장 중요한 스님이 각돈 스님. 세종 말년에 각돈 스님은 어, 이 각돈 스님은 진관사 수육사가 중수될 때 이것을 관리하던 스님으로 크게 이름을 떨치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진관사의 주지 스님이 되시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지둔, 띠풀로 만든 자리나 장례용품, 이게 띠풀로 만든 자리 같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엔 굉장히 많이 수요가 됐나 봐요. 이게 많이 필요했나 봐요. 이 지둔, 띠풀로 만든 장례용품을 대납해가지고는 아주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신망을 얻고 많이 알려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진관사의 중수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지 스님도 하고 이러셨던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각돈 스님에 대해서는 워낙에 고승이기 때문에 실록에서 심심찮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님은 공무원? 네, 저는 공무원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조선 전기, 적어도 전기에는 스님들은 어떤 입장과 위치였을까? 당연히 우리 아까 자비 스님도 있었고 장원신 스님도 있었고 이분 스님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자비심에 의한 대민 구제 사업에 활동을 하셨을 겁니다. 그건 매골승의 경우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매골승이 아무리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뭐 출신이 좋지 않은 스님들이 많이 매골승이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는 그만큼 거두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서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니까 국가에서도 그분들한테 일정 정도의 직책을 주고 급료도 주고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비심에 의한 대민 구제 활동을 하신 거지만 한편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조선 전기에 아직은 미비한 국가 제도에 대해서 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경제력으로 어떤 그 금전적인 측면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분들을 일정 정도 준 관료의 입장으로
행정요원의 입장으로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행정력 안으로 좀 끌어들여서 일종의 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활약시켰던 그런 측면이 있다. 근데 모두가 어디까지나 공인 스님의 경우, 도첩이 있는 스님의 경우인 것이고, 때로는 도첩이 없는 스님들한테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도첩을 드리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국가 권력과 교단 권력이 서로 조금 견제하기도 하고 약간 그 기란 관계를 이루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력하고 협력하는 그런 파트너십의 관계를 유지했던 게, 적어도 성종, 중종 때부터 이제 안 좋아지죠. 살인들이 막 진출을 하니까. 그거 이제 다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잠깐 그러다가 명종 때 이제 문정왕후께서 엄청나게 이제 불사를 하셔가지고 온갖 인프라를 쫙 깔아놓으시고, 그 덕에 조선 후기에서도 여전히 이번에는 국가의 조력을 받지 않는데도 각 사찰 단위로 스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대민 사업하면서 민중 속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어요. 제가 지금 목소리도 안 좋고 막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해서 엄청 지치셨을 텐데 쭉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PPT는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정리가 잘 안 돼 있기도 하고요. 이 PPT를 보시느니 차라리 법보신문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조선의 스님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그 사이트를 보시면은 거기서 제가 쓴 글을 더 꼼꼼하게 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 나오면은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아리다문화원에다가 몇 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